자, 우리 물리교육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의 물리교육론 이론하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까지도 다 정리하는 시간으로 3개월을 잡았어요. 물리교육론 내용이 뭐 항상 뭐 정해져 있죠. 뭐 특별하게 뭐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물리교육론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 교육학이랑도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물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작년에서부터 이제 달라진 부분은, 자, 우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2022년 2022죠. 2022 우리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은 우리 파트 1이라고 해서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것들 정리할 거지만, 자, 파트 2는 2015, 작년까지는 2015였어요. 2015도 하고 2022도 작년에는 정리했었는데, 자, 이제는 2015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심리과학, 과학 심리학도 정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수업 전략, 모형 뭐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시면서 우리 물리교육론 잘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1교시 교육하기 20점이잖아요. 자, 2교시, 3교시가 전공 A, B라고 해서 내용학과 그 다음에 교육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80점 중에서 교육론이 무려 24점이에요. 24점. 24점이니까 여러분들 내 4점짜리 문제가 6개 나옵니다. 전공 A에서 3문제, 전공 B에서 3문제 나와서 총 24점, 전공 A에서 12점, 전공 B에서도 12점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라그랑자 문제 한 문제 맞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물리교육론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교육론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2022년 교육과정에다가 우리 나머지 과학 철학이나 또 과학 심리학, 또 우리 수업 모형, 또 수업 전략 도구, 또 평가 같은 것들은 항상 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 정리하시고요. 이론하고 최근 기출문제까지도 다 풀어볼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다 풀어볼 텐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풀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 적용되고 나올 거냐, 그런 것들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파트 1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 철학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과학 철학이 무엇이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좀 본질적인 성질이 뭐냐, 과학을 한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자, 크게 8개의 장으로 좀 구성되어져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들이, 자, 과학 철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또 전통적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의 본성, 전통과학과 현대과학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과학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있어요? 우리 귀납법, 연역법, 또 우리 가설연역법, 또 귀축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늘 과학적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할 때 어떤 우리가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우리 할 거냐, 과학을 학습할 거냐, 과학을 실행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 6번째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과학적 사고와 탐구도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노랗게 색칠한 부분은요, 그냥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 문제에 보통 딸린 질문들이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두세 개의 질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항상 꼼꼼하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문제 푸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져 있는데,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뭐부터 좀 정리할 거냐면, 자,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과학 철학.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식론도 있고 형이상학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과학에 관련된 철학들을 잘 여러분 보시고 정리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을 한다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 과학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학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소크라테스, 또 피타고라스, 뭐 유클리드 다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그러니까 물리학자, 화학자, 그 다음에 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 다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과학은 다 철학이 원조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또 과학 철학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과학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어떤 방법으로 과학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늘 도대체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주고, 또 무엇을 전제로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과학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우리 과학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 모든 지적 활동이 있잖아요. 지적 활동 같은 것들, 지적 활동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자 이런 것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들 학문을 우리는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철학. 그래서 자 과학적 방법, 개념, 전제예요. 전제, 지적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우리가 과학 철학이라고 하고, 자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과학의 진짜 본질적인 특성, 어떤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 과학의 본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뭐랑도 똑같냐면 과학 철학의 본성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전통적 과학 철학과 우리 현대 과학 철학의 본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통적이라고 하는 건 좀 예전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현대 과학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현대과학 철학과 전통적 과학 철학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부터 우리는 모든 과학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관측하거나 관찰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만을 우리가 과학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험주의라고 해요. 경험주의.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과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주의. 아니야, 나는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 그래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큰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의 큰 양대 산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과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과학자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경험주의하고 이성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이성주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는 뭔가 실제로 증명하는 것들만 통해서는 우리 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과학들은 반드시 증명을 해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게 실증주의.
또 우리 모든 과학은 뭔가 한 가지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해요. 환원주의에 해당됩니다. 근데 뭐 실증주의나 환원주의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는 여러분 뭐만 잘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경험주의하고 이성주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현대 과학 철학으로 넘어가는 우리 과도기적 이론이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자,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포퍼 하면 좀 생각나는 주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반중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중주의. 모든 과학은요, 반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중주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으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론을 다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하고 나중에는 한 가지의 이론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과학 철학은, 과학 이론은 이렇게 반증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반중주의, 포퍼의 반중주의는 잘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 경험주의, 이성주의. 여러분 경험주의는 결국 뭐랑 연결돼요? 과학적 방법에서 우리 귀납법이랑 연결되고요. 이성주의는 뭐랑 연결돼요? 과학적 방법에서 우리 연역법이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특징. 반중주의는 자, 우리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 현대 과학 철학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이론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과학 철학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고 정리할 내용들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그 다음에 반중주의,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실증주의와 환원주의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우리 계속 안 나왔다고 해서 계속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도 여러분들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이론이 우리 그동안 많이 안 나왔었어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한 10년 넘게 우리 만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정리할 거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내용들도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2장에서는 전통적 과학 철학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현대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는 현대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은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일단 현대 과학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것도 거의 매년마다 출제됩니다. 우리 쿤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라카토스, 그 다음에 우리 또 라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과학은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고 발달되고 우리 전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우리 쿤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셔야 될 것도 좀 있습니다. 패러다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쿤의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내용들 다 패러다임이랑 연결되죠.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뭔가 한꺼번에 뭔가 급격하게 과학의 내용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천천히 뭔가 이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의 패러다임이 우리 뭔가 순식간에 바뀌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나타내 주었었던 이론, 과학 발달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 발달. 그 다음에 라카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 이것도 다 우리 정리할 거예요. 자,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은 기억하셔야 될 것도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견고한 핵과 보호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여러분들 영역이 있어서 반대예요, 반대.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은요, 늘 뭔가 급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뉴턴의 고전 역학이 현대 연들 과학으로 넘어올 때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커다란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갈릴레이의 그다음에 지동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학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라카토스는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 뭐가 변할 수 있냐면, 경관액은 변할 수는 없지만 주변 경관액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가 우리 보조 가설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의 발달의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쿤의 과학혁명과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은 완전히 조금 반대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갑자기 천천히, 그렇죠? 혁명스럽게, 그 다음에 점진적인 우리 방법으로 과학 발달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라우드는 두 가지를 좀 같이 했어요. 연구 전통이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 실제적인 뭔가 발달을 확인하고 둘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나온 이론이 라우든의 연구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과학 이론에다가 우리 급작스럽게 변하는 면도 있지만 아니야, 천천히 서서히 변하고 있는 상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라우든의 연구 전통이라고 하는데, 라우든의 연구 전통은 기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브루너의 이론이 나왔듯이 라우든의 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출제가 됐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쿤과 라카토스의 과학혁명과 연구 프로그램이 주로 우리가 출제가 됐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현대 과학 철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비교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자, 우리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과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과학적인 방법, 전통적 과학 철학에서의 과학적인 방법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이렇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이러네. 그러면 이거는 이러면 언제나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결론을 1,2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규칙성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우리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귀납법이라고 해요. 귀납법. 그러니까 경험주의랑 연결돼요. 경험주의랑. 그 다음에 아니야, 뭔가 변하지 않는 큰 이론이 있어. 그래서 그걸로부터 모든 것들은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 소전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켜주는 귀납법에 해당되는 이런 것도 있고, 자,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완한, 두 가지 이론의 단점을 보완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같이 세워주는 가설연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설연역법 안에는 어떤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냐면 우리 귀추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뭔가 힌트라든가,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 이런 학습 방법 등을 우리가 귀추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을 공부하다가 자기장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지? 이렇게 연결되는,
물론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은 많은 좀 차이점이 있지만 대칭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에 해당돼요. 물론 이제 전기장은 중력장이랑 훨씬 더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귀추법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확증법이라든가 확증법, 그 다음에 입증법도 있고요. 또 우리 또 아주 많이 나오는 우리 반증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자주 나왔었던 내용들이 우리 뭐가 있냐면 귀납법 자주 나오죠. 경험주의랑 연결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역법, 이성주의랑 연결해서 우리 대전제, 소전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연역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도 잘 보셔야 될 게 문제의 질문이 주의를 물어보면 당연히 경험주의, 이성주의, 자 실증주의, 환원주의, 반증주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과학적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귀납법, 경험법 이런 말은 없어요. 이성법 이런 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자, 가설연역법은 무엇과 무엇을 장점을 가지고 간 거냐면, 자, 우리 귀납법의 장점과 연역법의 장점. 또는, 자, 우리 귀납법과 연역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론을 우리가 가설연역법,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우리 반증법도 당연히 뭐랑 연결될 거냐면 우리 반중주의랑 연결됩니다. 포퍼의 반중주의, 그러니까 주의로 물어보면 반중주의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반증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것들이 비교될 수 있고, 또 우리 사고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물어보고, 자, 도대체 어떤 유형의 과학적 사고입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요. 어떤 유형의 과학적 방법입니까? 어떤 유형의 과학적 사고입니까? 어떤 유형의 철학적 여러분들 우리 본성에 해당됩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에서 물어보면 각각의 답들을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귀추적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증무리 사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단원 파트 1에서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자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보통 파트 1이 학생들이 좀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에서만 다루는 내용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소할 거예요. 대신 우리 과학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우리 과학 수업,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모형 같은 것들은 우리 교육학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요 1단원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은 교육학이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교육학에서 다루진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부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 공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세부 내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챕터 1이에요. 자, 과학 철학의 본성과 과학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져 있고, 이 내용들을 볼 텐데, 자, 과학 철학은 과학 교육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이론. 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과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 이론적 배경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학 철학의 대상 또는 철학의 대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의 대상은 크게 4대 철학이라고 해서 나눠지게 돼요.
자,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대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요 두 개만 인식론과 형이상학만 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우리 철학의 우리 2대 부분이라고 해요. 철학의 2대 부분입니다라는 것들도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 형이상학이들 뭐 있냐 없냐 우리 뭐 이런 것들 막 철학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지만 우리 하여튼 기본적 우리 제일 여기서 우리 과학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뭐가 있냐면 우리 어떤 것들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들 그렇죠? 뭔가를 안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자 우리 과학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인식,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게 철학. 그 다음에 우리 논리야. 우리 과학을 할 때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리에는 어떤 논리가 있고 어떤 논리로 접근할 거냐.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이제 귀납과 당연히 연역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인식 같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기 나무가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를 우리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가서 만져보고 해야지 안다고 할 거냐? 그냥 보이는 것을 안다라고 할 거냐? 그럼 예전부터 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걸 나무라고 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나무라고 부르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론이라고 해요. 또 윤리라고 하는 건 윤리 당연히 우리 과학자의 윤리가 가장 많이 나오죠. 과학의 윤리 또는 과학자의 우리 도덕성 또는 윤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꼭 좀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 지식의 근거 본성이에요. 인식론은 과학 지식의 여러분들 본성. 과학 지식의 우리 근거, 본성과 근거. 이걸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알 거냐를 우리가 다룰 때 처음에 나왔지만 경험주의가 있고 경험주의. 또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판단해 주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험론과 이성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인식한다. 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뭔가 인간 행위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행동에 대한 규범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작년에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내용 관련돼서 그럼 인간 행위에 대한 규범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나눠서 우리가 비교할 거냐. 우리가 뭔가 윤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선이 있어서 절대선 항상 그 절대선에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아니야 절대적인 건 없고 상황이나 시대나 또는 어떤 우리 국가 또는 어떤 사회에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해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학을 절대주의, 상대주의를 나누어서 모든 행위들 이렇게 두 개지로 구별할 거냐? 그런 것들은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 보편 타당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여러분 판단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항상 옳게 당연히 규범이 있을 거고 과학 윤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뭔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은 윤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또는 자기만
모든 과학의 업적을 자기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윤리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윤리학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리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과학윤리예요. 과학윤리. 과학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윤리 덕목 같은 것들이 잘 좀 여러분 비교해서 판단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논리학이 중요해요. 논리학이 중요해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논증과 논쟁에 명제가 사용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논증과 이렇게 표현할게요. 논증과 논쟁에 우리가 명제가 사용되는 방법. 명제가 사용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는 논리학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설명할 거냐, 이해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뭐가 있었냐면 귀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연역이라고 하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뭔가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귀납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연역은 뭔가 전체에서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귀납은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좀 아주 작은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구체적 사실로부터 무엇을 나타내는 일반화시키고요. 일반화시키고 뭔가 규칙성을 찾는 것을, 이걸 우리가 귀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러면 모든 것들은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전제가 있어서, 대전제예요. 뭔가 큰, 그러니까 절대 불변인 모든 대전제. 자, 사람은 죽는다. 이거 대전제죠.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자, 대전제를 통해서 뭔가 소전제를 설명할 수 있어서 소전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과학 철학의 대상은 네 가지로 나눠주는데,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자연 세계에서의 궁극적 근거예요. 자연 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를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유물론, 실제로 물질이 있고 그거를 만짐으로 또 느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유물론.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해. 관념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우리 근거가 우리 무엇입니까를 나타내 준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유물론, 관념 이런 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인식론과 윤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과학 철학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보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 철학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 있고, 과학에 해당되는 우리 구체적인 내용들로 살짝 좀 먼저 들어가서,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고, 내 지식의 근거, 출처는 도대체 무엇이냐를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크게 두 가지,
경험론과 이성론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론은 만지고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큰,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타내 줄 때, 자, 그걸 경험론이라고 하고, 이성론은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연역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들을, 이걸 우리가 이성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성론은 여러분 순수 수학에 관련되어서 많이 우리가 등장하고요. 경험론은 주로 우리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해당돼요. 근데 실제로 두 가지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용해 주는 게, 자, 그게 우리 과학적 방법론. 경험론, 이성론 두 가지를 굳이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요. 두 가지를 잘 병합해서 우리가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알고 있는 것, 어떻게 아는지를 결론에 해당되는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본질인데 무엇이 실체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대답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 우리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질에 관련된 문제, 실제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형이상학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고요. 자, 이것도 좀 전에 우리 정리했죠? 자,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자, 물질, 기계, 자, 객관적, 물리적인 어떤 현상, 원인 같은 것들로 우리가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고, 관념론은 마음과 목적론, 정신, 어떤 원인 같은 데 대해서 내가 사고를 통해서 우리 본질을 파악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져 있는 게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론, 이성론, 인식론은,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유물론과 관념론 두 가지로 우리가 대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또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근에까지 이제 기출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논리적 추론, 내가 논증과 논쟁 과정에서 어떤 명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이 있는데, 자, 우리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이렇게도 읽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 특수에서 일반, 개체에서 보편으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추리. 반대로 연역은 대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소크라테스도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죽습니다라고 해서 소전제로 결론을 도출해 주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연역적 추리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우리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윤리학은 인간 행위의 문제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히지 마십시다. 우리 과학자가 과학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윤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 조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점들 과학자의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윤리, 또 윤리학은 크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있어서, 절대주의는 뭔가 이성, 법칙, 실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해져 있는 절대선, 절대악이 있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 사회에 따라서 또 어떤 점들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윤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상대주의라고 하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적절하게 섞어서 상황주의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내가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황주의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네 개의 인식론, 형이상학, 그 다음에 논리학, 윤리학 같은 것들이, 자, 우리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우리 기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형이상학 빼고 나머지들은 다 기출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잘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프린트, 제 학습 자료실 우리 네이버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김학균, 우리 전공물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회원 가입만 해주시고 제가 등급만 일반 등급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자료 다 다운 받을 수도 있고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제가 기출 너무 글자가 작아서 요거 여러분들 따로 기출문제 우리 파트 1에서 과학철학과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 기출문제들을 따로 쭉 해서 모아놨어요. 그럼 그거 보시고 자 우리 정리하고 이론 우리 이론 정리해 주시고 기출문제 답도 다 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여러분 기출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이거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또 국어 지문처럼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히 좀 읽어서 보시면서 정리해 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수업 모형의 선택에 대해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요즘 스타일 다 이런 문제예요. 지문 주어져 있고 여긴 자료가 지금 하나만 주어져 있지만 자료가 2개도 주어질 때도 있고 3개 주어질 때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 보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자 질문이 자 2가지 또 3가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문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먼저 봐야지 어떤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인지를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본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잠깐 보니까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게 자, 괄호 안에 기억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수업 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억의 공통으로 수업 모형인데 기억은 무슨 모형인데 주로 사용되는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고 첫 번째는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래요.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자,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자, 귀추적 사고, 그죠? 반증적 사고, 이런 것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답은 여기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귀추적 사고, 반증적 사고, 반증적 사고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물어봤으니까 사고로 대답하셔야 돼요. 사고. 무슨적 사고.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러네요. 질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의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하세요.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할 거. 자, 두 번째 질문. 이유를 쓰래요. 이유를 굉장히 길게 쓰면 안 돼요. 항상 문제 보시고 차근차근하게 자 우리 자료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자료에 아마 힌트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되는 니은에 공통되는 수업 모형을 쓰고 수업 모형 쓰래요. 근데 요 수업 모형은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트 4에서 우리 수업 모형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뭐 미리 한번 여러분 보셔도 될 거니까. 또 하나 우리 포스너의 이것도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자주 나오죠. 자, 제안한 개념 변화를 위한 4가지 조건 중 밑줄 친 디귿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해서 총 4개의 질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4개의 질문. 자, 첫 번째 기억과 관련된 과학적 사고, 두 번째는 그 이유 쓰고요. 세 번째는 니은에 들어갈 공통적 우리 수업 모형 쓰고, 네 번째는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중에서 자, 니은과 디귿과 관련이 있는 자, 우리 내용을 쓰세요라고 하는 총 4개의 질문이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예비교사하고 지도교사가 지금 나눈 대화입니다. 저는 줄다리기 상황을 통해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한 수업 계획을 하고 있네요.
자, 수업 설계를 위해 발견학습 모형, 순환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중 어떤 수업 모형을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 잘 안 배워, 좀 잘 정리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4단원. 자, 4단원에, 자, 요 수업 모형에 대한 것들 배울 거고요. 발견학습 모형, 순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일단 이때요. 자, 그랬을 때, 자, 무엇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에 적합한 수업 모형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직접 수집하고요. 또 직접 규칙성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뭔가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무엇이었어요? 우리 귀납법이었었죠. 부분에서 전체로. 구체적 사실에서부터 우리 일반화, 우리 어떤 법칙,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우리 귀납법이었습니다. 그럼 귀납법에 관련된 게 대표적인, 근데 이름만 봐도 좀 힌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발견학습 모형은 뭔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순환학습 모형은 계속 뭔가 순환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뭔가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뒤에 나중에 정리할 거지만, 수업 모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학습자 주도 모형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 알아내는 모형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우리 학습자 지원 모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학습자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발견학습 모형은 대표적인 게 우리 학습자 주도 학습 모형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고 스스로 뭔가 규칙성, 법칙을 알아내는 것들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거 좀 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무슨 모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발견학습 모형이에요. 발견학습 모형을 얘기합니다. 발견학습 모형.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작용반정을 배운 후에도 5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이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학습 목표 스스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일단 발견학습 모형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우리 발견학습 모형이고요. 발견학습 모형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사고는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대답이네요. 여기가 우리는 귀납적 사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귀납적 사고. 귀납법 틀립니다. 귀납주의 틀립니다. 경험주의 틀려요. 귀납적 사고.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의 유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이러한 사고 유형이 기억의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자료를 참고해서 쓰세요. 이거네요. 이게 이유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게 그대로 이유에 해당됩니다. 요 문장.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죠. 본문에 다 힌트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거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두 번째 써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질문 뭐였어요? 우리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모형을 쓰랍니다. 니은에.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수업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니은 모형은 학생의 잘못된 선개념 해소에 초점을 두고, 근데 둘 다 여러분들 순환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다 우리 5개념의 우리 5개념을 여러분들 우리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데 쓰이는 수업 모형 똑같아요. 여러분 이 힌트는 어디 나와져 있냐면 이 수업 모형 단계 중에서 우리 예비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비하고요.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초점, 도전, 적용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누는 학습 모형을 우리는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이걸 발생학습 모형이라고 해요. 발생학습 모형이 이게 여러분들 니은에 들어갈 말이 니은에 들어갈 말이 발생학습 모형. 순환학습 모형은요, 순환학습 우리 3E라고 해서 계속 우리 뱅글뱅글 돌게 되는 학습 모형을 얘기합니다. 뱅글뱅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는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개념 도입, 그다음에 개념 설명, 개념 적용, 개념 도입, 개념 설명, 개념 적용,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순환학습 모형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순환학습 모형은 꽤 종류가 좀 있어요. 3E 모형이 있고 4E 모형이 있고 5E 모형이 있고 또 POE 모형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힌트, 예비 단계라고 하는 요 단계, 예비 단계, 초점 단계, 우리 도전 단계, 적용 단계, 요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요게 발생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니은에는 자, 요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학생이 갖는 지배적인 선개념이 5개념이에요. 조사하고, 니은의 모형의 마지막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또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자,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그러니까 포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5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런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 4가지도 우리 되게 많이 우리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여서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귀납적 사고, 수집한 자료에서 규칙성을 찾음, 좀 줄여서 쓰면 이거 문장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표현이 좀 되고요. 발생학습 모형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4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데, 자, 요거 하나 따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은 현재 개념, 일단 학생이 난 뭐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학습한 내용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불일치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떤 사실이 맞지 않게 될 때 학생들이 불만족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뭔가 학생들이 이해할 만큼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이해할 수 없을 거니까. 또 그럴듯해야 돼요. 새로운 개념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하게, 새로운 개념이 다른 상황에도 당연히 유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라고 한 건데, 이 4가지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중에서 디귿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포스너 등이 제안한 개념 변화를 위한 4가지 조건 중 우리 밀줄친 디귿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세요. 4번째라고요. 유용성, 적용 가능성.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 문장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최근이에요. 그죠?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0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자, 이런 것들 하나 정리해서 판단점 해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과학 진술의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